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뉴스 시작합니다. 2023년 개묘년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토끼는 예로부터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져 왔죠.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지혜로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첫 소식은 토끼에 얽힌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달마다 5-6마리씩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왕성한 번식력을 자랑하는 토끼. 이 때문에 토끼는 옛부터 다산과 번성의 상징으로 통했습니다. 움직임이 민첩해 부지런하다고 하여 풍요의 동물로도 여겨져 왔습니다. 토끼를 뜻하는 한자인 묘가 1년 중 농사를 시작하는 달인 음력 2월을 뜻하고 농부가 일하러 나가는 시간인 오전 6시 전후를 묘시라 부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조상들은 토끼의 해를 부지런히 일하고 큰 결실을 거둬 번창하는 시기로 생각했다고 전해집니다. 묘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시작하는 의미, 그리고 또 만물이 생장하는 봄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생장과 풍요, 번창을 의미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끼는 또 지혜를 뜻하는 동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약한 동물이기에 주위를 늘 예민하게 경계하고 평소에 여러 개의 땅굴을 파놓아 위험에 대비하는 똑똑한 습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토끼는 비록 힘없고 약하지만 지혜를 통해 온갖 고난을 극복해온 백성으로 상징됩니다. 토끼의 그런 영민함에 우리 조상들은 약간 약하지만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토끼의 모습에 백성들을 비유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별주부전이라든지 수군가에서도 토끼는 대표적으로 서민을 상징을 하고요. 역사적으로 토끼의 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기원전 18년에는 백제 온조왕이 위례성에서 즉위했습니다. 751년 신라 경덕왕 때는 사적 명승 1호이자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가 창건됐고 1363년 고려 공민왕 때는 문익점이 목화씨를 들여와 의생활의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1519년 조선 중종 때는 개혁가인 조광조가 죽임당하는 기묘사화가, 1627년 조선 인조 때는 정묘호란이 발발했습니다. 근대로 들어와 일제시대였던 1927년에는 독립운동단체인 신간회가 출범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이듬해인 1951년 연합군은 일사후퇴를 결정했고 1987년 6월 10일 국민들은 군사정권에 맞서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아울러 2011년에는 소말리아 해적을 무찌르고 피랍 화물선을 구해내 국군의 위상을 보여준 아덴만 여명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개묘년, 검은 토끼가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번성과 풍요, 지혜의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장기간 코로나 시국 속에서 점차 일상을 되찾고 있는 시민들은 토끼의 해를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안전과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시민들의 새해 소망을 권예솔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모두 다 새해에는 건강하고 더 안전한 나라에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평화롭게 전쟁 없이 이렇게 평화롭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좀 안정되고 좀 활기찼으면 좋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서요. 네, 2023년에는 정말 진짜 경제가 풀리고 모두가 잘 풀렸으면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일 없이 좀 좋은 소식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월드컵 축구도 있고 해서 뭐 재미난 일, 좋은 일,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일과 나쁜 일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고요. 2023년도에는 더 희망차고 밝은 내일이 펼쳐질 수 있도록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새해가 되면 달력 펼쳐서 빨간 날이 얼마나 될지 세어보는 분들 많죠. 올해 공휴일은 117일입니다. 징검다리 휴일에 연차를 활용하면 최장 6일도 쉴 수 있는데요. 올해 월별 휴일을 주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3년 한 해를 통틀어 쉬는 날은 117일입니다. 지난해보다 하루가 줄었습니다. 일요일은 53일이고 국경일과 설날 등 공휴일 16일을 합치면 69일인데요. 1월 1일과 설날 일요일과 겹치면서 이틀을 빼면 67일이 됩니다. 주 5일째로 토요일도 쉰다면 공휴일은 52일이 더해져 119일이 되는데요. 토요일과 겹쳐지는 설 연휴 첫날과 추석 연휴 셋째 날을 제외하면 117일이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이 하루 줄었다고 해서 슬퍼하기에는 이릅니다. 3일 이상 되는 연휴가 5번 혹은 6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3일 연휴부터 보면요. 5월 5일 어린이날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 3일 연속으로 쉴 수가 있고요. 10월 9일 한글날과 또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라 주말과 연결하면 3일의 연휴가 생깁니다. 토요일인 석가탄신일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올해부터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등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5월은 2번의 3일 연휴가 생기네요. 4일 이상 쉬는 좀 더 긴 연휴 보겠습니다. 설 연휴는 1월 21일 토요일부터 24일 화요일까지로 4일간입니다. 추석 연휴도 9월 28일 목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인데요.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나흘을 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징검다리 휴일에 연차를 활용하면 최장 6일의 연휴가 생기네요. 징검다리 휴일 더 알아보겠습니다. 6월 6일 현충일과 8월 15일 광복절, 화요일입니다. 직장인들은 월요일 연차를 쓰면 주말을 포함해 4일 동안 휴식을 즐길 수도 있겠네요. 2023년 개묘년 깡충깡충 뛸 때는 열심히 뛰고 적절한 휴식도 가져보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몰라도 문제는 없지만 알아두면 편리한 정책과 제도의 변화.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 여럿이 있는 만큼 미리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계획에도 도움이 될 만한 소식 김효승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먼저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식품의 판매를 기준으로 한 유통기한이 이제는 소비를 기준으로 한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두부는 6일, 어묵은 13일, 과자는 36일 정도가 평균 유통기한보다 더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안전하지 않은 음식이라고 인식해 폐기해버리기도 했지만 소비가 가능한 기한으로 좀 더 길게 변하면서 버려지는 식품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6월부터는 한 살이 어려지는 만나이 제도도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1월생이든 12월생이든 태어나자마자 똑같이 한 살, 해를 넘기면 함께 2살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만나이로 통일해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이들은 지금 나이보다 2살이, 생일이 지났더라도 한 살이 더 어려질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은 5% 올라서 9,620원이 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면 월급은 201만 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됩니다. 군 장병 월급도 올라서 병장 월급은 이제 100만 원이 됩니다. 이병은 60만 원, 일병은 68만 원, 상병은 8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갓난아이를 둔 부모라면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10대 학생이면 교복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옷깃이나 소매에도 이제 체크무늬를 쓸 수 없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쓰고 있는 특정 체크무늬 교복이 영국 명품 업체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입학금이 사라집니다. 지난 2017년 교육부는 2023년까지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대학들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의결됐고 국공립대에서는 이미 입학금이 사라졌습니다. 올해부터는 사립대학교 입학금도 모두 폐지되는데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유지됩니다.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지 꼼꼼히 살펴보고 한 해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걱정했던 게 불과 2년 전인데 지난해는 너무 빠르게 집값이 폭락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권의 경우 여러 가지 호재로 집값이 급등했다가 빠지는 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빠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자, 오늘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지난해 경기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짚어보고 올해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지난해 집값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실거래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좀 더 실감을 할 텐데요. 한국 부동산은 실거래가를 보면은 10월까지요. 전국 아파트 가격이 한 10%, 서울은 한 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방은 5% 정도 떨어졌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한 15%로 많이 떨어졌고요. 특히 인천은 17%까지 이제 떨어졌는데 지금 통계가 2달치가 더 남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인천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거의 20%에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 거래 가격은 이것도 훨씬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난해 가을이 대체적으로 고점인데 그때에 비해서 많게는 40%, 심지어 50%까지 떨어진 곳이 나올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급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지역의 집값이 수도권에서 이제 뭐 인천 다음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국에서 가장 집값 변동폭이 심했는데 지난해를 진단해 본다면 이 경기 지역에서 이 집값이 좀 많이 빠진 원인이 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2030 세대인 MZ 세대가 좀 적극적으로 매수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 후유증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2022년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가 탈서울 내 집 마련 수요였습니다. 이게 폭발했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부풀려진 거죠. 근데 이제 고금리 충격이 다가오니까 집값이 이제 바닥 모르게 흘러내리는 양상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MZ세대 입장에서는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좀 싼 데가 없을까 이렇게 해서 찾은 곳이 이제 경기나 인천 지역이라고 보면 되죠. 그게 뭐 요사이 말하는 연끌 비투든 아니면 갭 투자든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GTX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집값을 부풀리는 주요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집값이 많이 하락한 곳이 뭐 안양 동안구나 수원 영통구나 화성 이런 쪽들이 거의 GTX A, B 노선하고 또 C 노선하고도 많이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이치는 간단한데 많이 오르면은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이 하락세를 급등한 시장에 대한 조정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올해는 다시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올해 반등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조정은 조정인데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어떻게 보면 겪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들도 대체적으로 새해에는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국 주택 가격 기준으로 해서 한 2에서 한 4% 정도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새해에는 이제 고금리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가 변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더 어려울 수가 있다. 이런 침체가 더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거품이 좀 더 거치는 한 해가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금리가 정점을 이룰 상반기까지는 낙폭이 좀 크겠지만 하반기 들어서 낙폭이 다소 줄어드는 양상이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경기 침체가 겹치고 여전히 이제 금리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빗살무늬 토기 혹은 V자형 반등을 이루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정부도 꾸준히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뭐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부동산 정책도 올해도 계속해서 나올 텐데 올해는 좀 시장에서 이게 좀 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새해도 정부 정책이 시장의 주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정책은 이게 한 번 나와서 효과를 발휘하기보다 누적적이어야 약발이 먹힌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이제 계속 내놓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시장에 큰 반응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 랠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정책적 효과와 맞물려서 아마 급급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약간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책은 시장을 상승 반전시키기보다는 낙폭을 다소 줄이는 연착륙 효과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수 심리가 여전히 지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새해에도 뭐 거래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올해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일기 신도시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특별법에 담길 내용과 주민 의견 반영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일기 신도시 정비 기본 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에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인데 법에 담길 내용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일단 특별법에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사업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틀만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주민들이 사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무게를 둘 것이란 예측입니다.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라는 것들은 결국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거에 대한 판단 근거나 그런 것도 학술적으로 검토는 돼야 되겠죠.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검토 자료는 제안해 주겠지만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건 주민분들의 몫이기 때문에요. 기본은 법에 그런 것도 세밀하게 뭐 어떻게 기준이 나온 건 아니고요.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적용되는 두 가지 법률을 특별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관건입니다. 현재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을, 리모델링은 주택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을 무시한 채 특별법을 제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특별한 절차나 규제 완화와 같은 두 법을 보완하는 형태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기존에 있는 법을 좀 근거로 하되 뭐 특별한 절차라든지 뭐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는 성격으로서 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것도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법 체계를 흔들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혜택들, 절차 완화, 그다음에 규제 완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할 걸로 예측은 됩니다. 용적률이나 기반시설 등 일기 신도시마다 서로 다른 개발 여건도 숙제합니다. 지역은 물론 아파트 단지에 맞는 특화된 개발 계획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특별법이나 지자체의 기본 계획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담길지도 쟁점입니다. 법 지금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초기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요. 지금 뭐 어느 쪽으로 간다라는 걸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이런 5개 신도시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어떤 신도시마다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이런 법 내용의 그런 것들의 특수성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부는 특별법 발의를 다음 달로 약속했고 기본 방침이나 기본 계획 수립은 2024년까지로 정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될지 일기 신도시 주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카페에서 차 한 잔을 즐기며 에너지 절약을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에너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공간, 안산의 톡톡 에너지 카페를 이재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산시 본호동의 한 카페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카페와 별다를 게 없지만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카페 한쪽에 자전거 한 대가 놓여 있습니다. 페달을 구르니 벽면에 설치된 별에 불이 들어옵니다. 카페에서 에너지 만들기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자전거입니다. 진열장에도 특이한 물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보조 배터리, 태양광으로 불을 밝히는 조명, 수소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험해 볼 수 있는 키트, 차 한 잔을 하며 읽을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서적도 비치돼 있습니다. 자전거 체험해서 불도 켜지고 에너지 관련 책자도 보고 또 에너지 관련 제품, 신재생 관련 제품도 접하게 돼서 에너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안산시가 지정한 톡톡 에너지 카페입니다. 에너지를 카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새로운 테마도 될 수도 있고 시민들한테 에너지라는 그런 생소한 것들을 체험하고 이렇게 알려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이 카페에서 할 수 있게. 시민들은 카페에서 자연스럽게 에너지에 대해 체험하고 이야기하며 소통합니다. 에너지 관련 동아리 활동과 교육도 가능한 에너지 카페는 안산시에 모두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옆에 체육시설도 있고 해서 젊은 분들이나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좋은 취지로 생각했어요. 에너지 자립 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안산시는 에너지 카페를 통해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높이고 탄소 중립 실천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새해 BTV 경기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